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도 따뜻해져서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치아 재생 기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빠지면 다시 머리카락 나듯이 치아도 한번 빠지면 그 자리에 다시 치아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죠. 이제 이가 빠지면은 그 자리에 임플란트든 브릿지든 뭔가 굉장히 비싼 치료를 해야죠. 어, 그래서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실은 그게 아무리 제대로 잘 수복이 된다 하더라도 내 치아 같지는 않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치아가 다시 자란다. 임플란트 시대 끝난 거 아니냐. 또는 특히 일본에서 치아 재생 약물 임상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런 뉴스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이 과장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재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예를 들면 잘못해서 피부를 좀 베었다.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또 뼈 골절되어도 다시 붙습니다. 간 같은 경우 일부 잘라내도 재생이 됩니다. 근데 유독 이 치아만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부러지면 뼈처럼 다시 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치아가 예를 들어서 충치로 인해서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절대로 저절로 원래대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치아의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이게 치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껍질은 에나멜층이라고 해서 또는 이제 범랑질층이라고도 하죠. 사람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입니다. 뼈보다 훨씬 단단하죠. 그리고 그 안쪽은 또 상아질층이고 그리고 또 상아질층 내부에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하고 그리고 이제 뿌리는 치주인대를 통해서 뼈와 연결되고 그래서 이 치아 자체는 그냥 어떤 딱딱한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돌덩어리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장기죠. 살아있는 복합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재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치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치과의학 100년의 역사가 다 이런 치아를 수복하는 기술 또는 치아를 대체하는 기술 이런 쪽으로 발전돼 왔죠. 그런데 이게 치아 재생이 시작되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실 게 뭐냐면 치아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치아가 통째로 다시 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의학에 있어서 치아 재생 기술은 크게 보면은 4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수 상아질 재생. 그래서 사실 이제 치과 재생의학 중에서는 가장 임상에 접근돼 있죠. 이미 임상 시험에서 치수 조직을 재생하고 혈관화 또는 신경화 또는 치수를 생존성을 회복시키고 이런 것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충치가 발생했을 때 이 치아를 깎지 않고
치아 표면을 이제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 예를 들면은 뭐 범낭질층에 어떤 특수한 개를 바르면 그게 다시 단단한 범낭질층으로 바뀌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이미 이제 영국에서 상당히 그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상용화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약물을 통해서 치아가 스스로 회복되도록 돕는 이런 방식. 이것이 지금으로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단계이죠. 이제 그 이제 완전히 되살린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고쳐서 살린다 이런 의미를 할 수 있겠는데 이미 뭐 완전한 재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치아를 좀 덜 망가뜨리는 시대에는 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탈 펄프 세라피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발전해서 아마 그 조만간 그 가장 먼저 상용화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치주 조직 재생인데 치주 조직 재생은 그 이런 뭐 그 치주 인대나 또는 백악질층이나 또는 치조골이나 이런 것을 이제 기능적으로 통합 재생하는 건데 이거는 뭐 상당히 이 그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는 치아 재생이라기보다는 치아를 지지하는 지지 조직 재생의 범주로 할 수 있죠. 뭐 임상적으로 가장 성숙되어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 엄밀한 의미에서 치아 재생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단계가 이게 그 이제 뭐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줄기세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치아에서 뽑은 줄기세포로 신경을 재생하는 치료가 이게 제한적으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한 그 어떤 뭐 줄기세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전체 치아를 재생하는 이런 기술. 이런 거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투스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아 배아죠, 치아 배아. 이 배아를 어떤 그 생리학적인 방법으로 그 키워서 치아 배양을 해서 그 전체 치아를 이제 만들어 주는 이런 그 전치아 재생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동물 실험, 설치류 같은 동물 실험에서는 치근이나 또는 치관 구조, 치주인대 같은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대상으로 한 임상은 아직은 전임상 단계이고 중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임상으로 확장은 이제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그 빠진 치아가 다시 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술이 있느냐? 이런 기술이 현재 실험실에서도 입증이 됐고 그다음에 심지어 사람에게도 임상 시험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이가 두 번 나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 유치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한 큰 다음에 한 만 6살부터는 치아를 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영구치가 나죠.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상어나 이런 일부 동물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계속 나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과잉치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치아는 잇몸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는 선천적으로 이가 안 나는 무치증도 있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어떤 치아를 만드는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연구진이 뭘 발견했냐면 그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하나 발견을 해요. 이 단백질 이름이
USH1이라는 단백질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단백질의 역할은 치아가 더 자라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이 브레이크를 잠시 풀어주면 치아가 다시 나지 않을까,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그 이제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보았더니 실제 돼요. 그러니까 USH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막았더니 새로운 치아가 자라났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그리고 형태나 기능 이것도 기존 치아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24년 재작년부터 사람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치아 재생 약물을 실제로 투여를 했고 현재 이제 안전성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뭐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나지는 않아요. 원하는 위치. 예를 들면은 그 앞니에는 앞니가 제대로 나야 되는 거고 어금니 쪽에는 어금니 형태를 가진 치아가 제대로 나야 되는데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나지를 아직은 않고 그다음에 아직은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치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일 당장 치과에서 이런 걸 시술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사람에게 써도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렇게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2030년까지는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이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일본 그 교토대의 주장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치아뿐만 아니라 혈관, 신경, 교합 이런 통합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안정성이나 이제 재생 치아, 과연 재생 치아를 이렇게 새로 나게 했을 때 수명은 얼마나 되느냐. 뭐 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 난 치아가 정말 그 이전 치아처럼 단단하게 치아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윤리적으로나 규제 이슈도 있는 게 만약에 이게 발생 조절을 실패했을 때 뭐 과잉치가 막 난다거나 이게 심지어 종양화가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소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임상 유일성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미용 목적이라면은 이 미용 목적 재생의 허용 범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 향후 10년 이내에는 USH1 계열의 약물은 특별한 적응증 예를 들면은 뭐 선천성 무치증이거나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모든 치아를 다 상실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아마도 이제 임플란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런 이제 임플란트와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재생의 병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치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치아를 수복하는 그런 그 수복가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발생을 조절하는 생물학적인 중재자가 되겠죠. 아마 치과 의사의 역할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쨌든 치아 재생 기술은 굉장히 혁명적이죠. 혁명적이고 단순히 신기술이 아니라 지난 한 100년간의 치과의학, 치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릴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뭐 우리 이제 쿤이 말한 어떤 정말 치의학에서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거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치아 재생 기술은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게 뭐 곧 이제 뭐 다 이제 치아가 다시 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2030년 전후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부터 조금씩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이게 기대와 현실을 좀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대이고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야, 뭐 치아 망가지면 어때? 그냥 나중에 치아 새로 난다는데 치아 재생 기술 나온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주어진 내 치아를 최대한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희정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나면 다시 올라온다. 위험성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게 발생 조절에 실패했을 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뭐 매복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또다시 치아가 사랑니가 회복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없는 자리에 치아가 반드시 제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위치에 나오게 되면 또 이게 교정 치료를 해서 방금 이제 시정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제 위치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성장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종양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안전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충치 치료를 할 때마다 계속 깎다 보니 치아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라서 이런 것도 회복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아 재생 기술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이런 우식 치아에 어떤 특정한 약물을 도포를 하면 범낭질이 다시 형성이 된다거나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말씀처럼 충치가 발생을 하면 이제 충치균에 감염된 부분을 좀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금이든 세라믹이든 어떤 대체 물질로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을 써왔는데 다시 그런 방법 말고 거기에 약물을 바르면 다시 범낭질증이 형성이 된다거나 이런 기술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 기술은 현재 실험 중이고 몇 년 내에 상용화 된다고들은 합니다. 아직은 시판되거나 또는 시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애니님, 아이들은 치아가 빠져도 다시 나는데 어른은 왜 안 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람은 애들 때 한 번, 커서 한 번, 유치 한 번, 영구치 한 번, 영구치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는데 그거를 왜 안 나는지를 연구한 것이 바로 이 USAG라고 하는 단백질이 새로운 치아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치아가 나는 것을 막는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을향기님, 일본에서 치아 나는 약 임상시험 한다는데 한국에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임상시험 단계고요. 2024년부터 임상시험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뭐 위험성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는 2030년 이후인데 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충치가 있긴 한데 치과에 가니까 진행이 중지 또는 그친 것 같다고 기다려 봐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을 안 하는 충치는 모양을 보면 아시나요? 가끔 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시리고 그러면 그냥 두어도 될까요? 음. 저기 이 고도로 수련을 받은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충치를 보았을 때 이게 이제 진행형인지 액티브하게 정말 이거 진행형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멈춰 있는지 그 충치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충치의 뭐 색상이나 또는 형태 또는 그 부위 이런 것들 보면 또는 그 충치 주변의 이 상태, 주변 치아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중지되어 있는 건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별다른 임상적인 증상이 없고 기능에 문제가 없고 충치는 중지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요. 좀 기다려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가 시리지도 않고 그 임상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희정님. 발치한 자리에 리스크 없이 치아를 자연치 식립 제2의 영구치 재생되는 건 50년 이내에 상용화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임플란트처럼 외부에서 치배를 발육시켜서 넣는 건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만큼 현실이 되더라도 비용이 엄청 고가일 것 같아서 실제로 상용화되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이게 이제 희정님은 굉장히 그 전문가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치아를 재생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아세포, 치아 배아세포를 투수점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발육시켜서 넣는 거는 글쎄요. 이제 뭐 많이 시술되면은 아마도 그 엄청 고가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휴대폰이나 또는 그 어떤 전자기기를 보더라도 대량 생산이 되면은 뭐 좀 그 비용이 떨어지듯이 그 임플란트 초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조금 더 현실화되듯이 아마도 그 투스 전치아 재생 같은 경우 처음에는 아마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USAG 같은 경우는 글쎄요. 초기에는 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충분히 이제 안전성이 입증되고 또 이게 보편화되면은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초록초록님, 저희 아버지가 좀 치아가 안 좋으셔요. 이가 좀 작으시기도 한데 치과 가는 걸 두려워하시고 돈이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돈이 무섭죠. 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을 하셔서요. 혹시 주변에 치과 갈 때 이런 병원 해야 한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런 곳 가자 하면서 아버지 설득하고 싶어서요. 일단은 왜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병원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대부분 왜 미끼 같은 거잖아요. 미끼 같은 걸 던져서 환자들을 유인하는 이런 일들은 좀 지양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치과계 내부에서 충분히 자정이 잘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광고비를 많이 쓰는 이런 치과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까운 동네 치과가 다니시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안면을 두고 또 좀 친해지시면 아마 대부분의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잘 치료를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뭐 좀 그러시면은 동네 가까운 치과 한 두어 군데 가 보셔서 좀 더 끌리고 좀 더 마음에 드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뼈 이식 안 하고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술로 임플란트 성공 여부가 결정되나요? 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임플란트를 대체할 만한 그 새로운 그 자연치아 재생 기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요즘은 이제 그 우리 리지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골 이식을 좀 더 이제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은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임플란트의 성공률도 훨씬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초록초록 님. 최근에 스케일링 하러 갔더니 치아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하셨냐고 칫솔질 잘못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회사 다니니 2번은 꼭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좀 바쁘시더라도 한 3분 이상은 좀 투자를 하셔서 구석구석 좀 닦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너무 이제 두꺼운 치간 칫솔은 아프니까 치간 칫솔 중에서 치간 칫솔도 이제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그 S가 4개 있는 게 가장 얇습니다. SSSS. 그래서 이제 좀 얇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스쿠스쿠님. 치아 재생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 임상 실험 단계나 연구 과정 등등에서 예를 들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증 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마 상당히 규제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성이나 또는 뭐 그 장기적인 유효성, 치료 유효성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쿠스쿠 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엔젤 님. 20년 전 틀니를 한 93 굉장히 고령이시네요. 예. 전체 요즘 위 틀니가 약간 느슨해졌는지 가끔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치과가 폐업을 했군요. 물론입니다. 다른 치과 가셔서 교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틀니가 이제 약간 느슨해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잇몸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치과에 가셔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에 계시다면 요양원에 계시다. 방문 치과 의사 아마 요양원에 촉탁 치과 의사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양원에 문의를 하셔서 촉탁 치과 의사가 있으시면 아마 방문 진료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잇몸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모시고 치과에 오셔서 맞춰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병원에도 앰뷸런스를 요양원에 계시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그래도 매달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셔서 치과를 방문하셔야 지금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잘 맞도록 한번 수정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니님. 전동 칫솔 쓰면 일반 칫솔보다 좋을까요? 세척이나 충전 번거로워서요.
뭐 전동 칫솔이 우리가 이 제대로 칫솔질을 한다면 일반 칫솔보다 딱히 더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 맞습니다. 세척하기도 번거롭고 충전하기도 번거롭고 또 무엇보다도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 일반 칫솔로 꼼꼼하게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입냄새가 이갈이 때문일 수도 있나요? 이갈이가 있는데 마우스피스를 끼고 주무시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뭐 입냄새가 이갈이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그 마우스피스를 끼우고 주무시면 입을 벌리고 주무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갈이나 또는 이갈이 방지 장치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그 끼우는 마우스피스 때문에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입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엔젤님. 참 부끄럽네요. 임플란트 30만 원 이런 광고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 임플란트 픽스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픽스처 위에 그 보철물도 해야 하고 하는데 임플란트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그야말로 미끼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저런 광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봉사의 정신으로 내가 이 사회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재정적인 손실을 입더라도 환자분들에게 정말 그 저렴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신 게 아니시라면 저런 것은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엄청난 광고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게 많은 함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불필요한 치료가 더 들어간다거나 하는 많은 함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미끼에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잔잔한 시냇물님, 달고 끈적한 엿 같은 거를 드시면 이가 아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달달한 건 정말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그 끈적끈적한 엿 같은 거는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음식은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뭐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걸 드셨다 그러면 바로 이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민지님, 동네 아무 치과나 다녀도 되나요? 사실 치과사마다 나타내는 아웃풋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치아 굴곡 파절을 레진으로 그냥 채우는 분도 계신데 좀 고생하더라도 치주 수술로 잇몸을 덮으시는 분도 계시고 임플란트 수복도 보철 과정에 치아 공급 치관 유도 모두 재생시키는 분 있고 그걸 보철로 공간 다 막아버려서 마무리하는 원장님도 있고 아무 치과 가기에는 이게 민지님의 직업이 혹시 치과 선생님 아니신가요? 굉장히 전문적인 치관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물론 뭐 치과의사 선생님들마다 진료 철학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치료 방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숙련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다 공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동네 치과 선생님이라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지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어쩌다가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 99%의 이 치과 선생님들께서는 최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누니님 30대 중반인데 어릴 때부터 충치가 많아서 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레진, 인레이, 크라운까지 이미 여러 개 했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게 치료했던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아니겠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충치치료 한번 받으면 뭐 계속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 입안에는 온갖 게 다 들어오잖아요. 뭐 달고 끈적거리는 것도 들어오고 뭐 아주 뜨겁고 차가운 것들 다 들어오고 또 항상 수변한 상태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치솔질 습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닦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닦일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꽉 물었을 때의 저장력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치료 후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치료가 정말 잘 됐더라도 항상 치아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기적인 검진을 잘 하시고요. 아마도 또 주기적인 검진을 하시고 하시면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과거에 이제 치료 기록도 있고 치료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치료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스트롱님. 치아가 좀 나온 편인데 돌출이시군요. 30대 중반. 그럼요. 교정 치료는 뭐 연령 상관없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30대 중반이면 교정 치료를 하시기에 아주 좋은 나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을 감을 가지시고 교정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심플님. 치아가 누런데 미백 치료가 있죠. 치과에 효과가 있나요? 미백 스티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고요. 치과에 오셔서 이제 전문가 미백 치료라고 해서 제대로 된 미백 치료를 받으시면 누런 치아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산책정원님.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어서 치실을 안 하면 불편합니다. 이가 삐뚤삐뚤해서 그런 걸까요? 이가 삐뚤삐뚤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어떤 접촉면이 벌어져 있거나 아주 느슨해져 있는 경우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과에 가시면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전성이 강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시면은 꼭 치과에 가셔서 해결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희정님. 전치 부위는 한국인은 뼈가 얇아서 발치 후 수직으로 뼈를 증강시켜야 할 때 전치부 임플란트는 각도가 이상하면 보철 마무리도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 희정님은 제 직업이 핑크 포션을 마무리하는 경우 있죠. 네, 연조직 이식까지 자연 치아처럼 만들어 주시던데요. 연조직을 잘 처치를 해서 자연 치아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런 연조직 재생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핑크 포셀린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이 핑크 포셀린보다 연조직 이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정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마도 주어진 조건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치과 선생님께서 노력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유미님. 예전에 딱딱한 걸 씹다가 치아가 깨진 적이 있어서 요새 뭐 먹는 게 좀 무섭습니다. 그렇게 한번 깨지면 이가 약해지는지 아니면 회복이 되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아라고 하는 경조직은 한번 깨지면은 다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깨지게 되면 일단 어쨌든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는데 이게 뭐 회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엔젤님. 헐거운 틀니 교정은 본인이 가면 한 번에 가도 될까요? 본인이 가시면 릴라이닝이라고 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릴라이닝은 당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리베이스라고 해서 아예 이제 틀니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경우는 한 번 더 가셔야 될 경우도 있는데 릴라이닝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엔젤님 좋은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도님, 레진은 치아 바깥면만 가능한가요? 치아 안쪽 면에 잇몸이 내려앉아 그 양치질시 이 안쪽이 시큰거릴 때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잘 해야 되겠죠. 이 접착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치아 안쪽 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과 치과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오늘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희정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거를 기화로 해서 또 모든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진료를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치과 선생님들은 사실은 주말에도 쉬시는 일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이제 여러 학회도 가시고 또 새로운 임상 기술을 익히시기 위해서 세미나도 가시고 늘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주변 이제 동네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구강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 한번 격려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항상 최선의 진료를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